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났던 깜짝 놀랄 만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주변에 말했더니 우리만 알기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보하게 되었으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아시죠? 전 살면서 사실 인생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이 많았고 가끔은 사는 게 벅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의 신념은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착하게 살자는 신념이요. 평소에 이런 성격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길다는 말을 요즘 실감하는데요. 확실히 저는 착하게 사는 제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쳤어? 이 사람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고? 당신은 저 어린애들 안 보여? 당신 자식이 지금 셋이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싶어? 내가 한번 봐줬으면 이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내가 이상해? 시끄러워.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럼 이혼해. 이혼하라고. 이혼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너 아니야? 나 어리고 예쁜 새 애인하고 재혼하게 이혼 좀 하자고. 네 딸이 지금 3명이야. 저 애들은 어떡해?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이제 큰딸은 중학교 들어가. 아직 애들 많이 어려. 적어도 사람이 아기를 낳았으면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아? 너는 집에 애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어? 우리 아들한테 그만해라. 내가 듣다 보니 기가 막혀서. 네가 애초에 집에서 잘했으면 내 아들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겠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니 내 아들도 밖에서 숨통이 튀었겠지. 어휴, 최악이다, 최악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바람 키우는 게 잘못이야? 그러면 네가 잘하라고. 시끄러우니까 밥이나 가져와. 배고파. 밥 줘. 제 가정 환경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전 세 자매의 큰딸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부모님이 사이좋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바람을 피우셨고 심지어 만나는 새로운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웠던 기억이 나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아까 청소냈어? 네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아들이 밖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 나 같아도 아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지. 빨리 청소 안 해? 게다가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엄마는 매우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는 이혼하지 않았는데 그게 다 우리 세자매 때문이었죠. 아빠가 그래도 밖에서 돈을 꾸준히 벌어오긴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혼하면 엄마가 우리 혼자 키우는 것은 너무 막막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하지 않고 버티던 엄마가 나서 이혼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요. 이게 다 며느리가 집안에서 아내 역할을 못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는 진짜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사람을 때렸다고? 그거 다 실수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돼요. 차라리 며느리를 데려가세요. 바로 아빠가 술을 마시고 동네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어요. 거기서 서로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고 돈과 힘이 없던 아빠는 그대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 경찰서에 가는 것은 놀랍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웃겼던 건 아빠와 친할머니는 그걸 다
다 가만히 집에서 살림하던 엄마의 탓을 하던 거였어요. 당신이 뭐라도 해보라고. 저놈 아내는 아빠 빼까지 써서 경찰서에서 빼냈던데. 우린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내가 그냥 교도소에 가게 생겼잖아. 넌 내가 교도소 가면 그때 어떡할래? 어? 돈 벌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뭐라도 하라고. 친정도 없는 년이라 쓸모가 없어.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밖에서 돈 벌어 왔으면 안에서 잘했어야지. 순진한 내 아들을 이렇게 교도소까지 가게 만들어? 네가 제정신이냐? 그만해. 나 이제 못 참아. 이혼해. 맨날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환영이야. 제발 이혼하자. 나 더는 못 참아. 내가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니까 속이 갑갑해서 죽을 것 같아. 이혼해. 애들은 다 내가 데려갈 거야. 뭐, 이혼? 그래, 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지금 너 내가 교도소 간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너 내가 출소하면 나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걸? 참나,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혼해. 쓸모도 없는 딸만 셋 낳았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 그래, 그 계집 애들 다 데리고 가라. 우리 찾아오기만 해봐. 알겠어? 꺼져.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뭘 봐? 안 나가? 나가. 내가 이런 망할 집구석에서 결혼 생활했던 게 인생의 한이다. 얘들아, 가자. 이 쓰레기 같은 집안하고는 다시는 만나지도 말자. 엄마는 무서워서 울고 있는 우리 세자매를 데리고 살던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며 이혼했고, 그때부터 엄마는 홀로 우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은 절대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온 엄마의 삶은 참 힘들었어요. 유진아, 우리 큰딸, 엄마가 항상 미안해. 오늘 공장 야간이라 지금 나가야 하거든? 내일 일어나서 동생들 등교할 수 있게 도와줘. 밥은 여기 엄마가 해놓고 갈 테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알겠지? 남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알겠어. 엄마, 유선이랑 유미는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히 일하고 와. 저번처럼 다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집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망할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 하나는 기가 막혀. 엄만 그래서 공장에도 공주가 셋이나 있다고 벌써 자랑했어. 그 중에서도 우리 큰 공주가 제일 좋고 기특해. 그리고 이거 수학여행비야. 엄마가 일해서 주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 뭐? 아이, 싫어. 나 안 간다고 이미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나 진짜로 수학여행 안 가도 돼. 이 돈이면 우리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어, 엄마. 이거 아껴서 차라리 유선이랑 유미 학비에 보태자. 아니야. 엄마가 우리 큰딸 수학여행은 진짜 보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꼭 가. 알겠지? 엄마 다녀올게. 엄마와 우리 세자매는 서로 유달리 각별한 사이였어요. 가난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워낙 컸습니다. 엄만 홀로 우리를 키우며 공장에 다니셨는데 그래서 동생들을 챙기는 것은 항상 제 몫이었어요. 다행히 동생들이 매우 순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은 당연히 진학하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도 했고 공부를 그리 잘하지도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몸 상해. 그리고 이 돈으로 유선이 대학 학비에 보태자. 다행히 셋 중에 한 명이라도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아유, 네가 번 돈은 네가 쓰라니까. 너 내년에 지금 만나는 애랑 결혼한다며. 그럼 그때 결혼 비용으로 써. 엄만 자식한테 이렇게 돈 받는 거 민망해. 남자친구랑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원래 결혼은 서로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엄마는 돈 받아줘. 전 그때 당시 동네에 있던 미용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다행히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의 단골 손님과 친해졌는데 그 단골 손님이 바로 제 첫 남자친구이자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고 굉장히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3년의 연애 끝에 청혼을 받아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그런 아픈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 내가 아버지가 바람도 피우고 사고로 너무 많이 쳐서 교도소에 갔다고 했잖아. 난 이런 사정을 알면 오빠가 나를 떠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오빠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니까 오히려 반가워. 우리 아버지도 진짜 문제 많았어. 그래서 난 오히려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더라. 그리고 우리 유진이 네가 세자매고 나는 삼남매고 우린 둘 다 첫째잖아. 이것조차 난 운명이라고 생각해. 우리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알고 봤더니 남친과 저는 공통점이 매우 많았어요. 둘 다 동생이 2명이었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전 사실 아직도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이 기억나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너무 황송해서 웃음이 자꾸 나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진 않을 거예요. 우리 잘 살아봐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매우 곱고 차분하단 거였어요. 저런 분이 아들을 셋이나 키운 게 신기했습니다. 너무 참하고 다정한 시어머니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원래 천성이 다정한 분이라고 했죠. 남편의 성격은 바로 시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사실 양가가 둘 다 형편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매우 많았어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각자 집에 반드시 용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우리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그때 독립하는 게 좋겠다. 다만 우리 새아가가 나랑 시동생들하고 사는 게 많이 힘들 텐데 그게 미안하네. 내가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할게. 집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에이, 어머님, 괜찮아요. 각자 형편에 따라 사는 건데 집을 못 해주시면 어때요? 전 아무 상관없어요. 돈을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시댁의 합가에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서로 예단이니 예물이니 쓸데없는 절차는 생략하자고 합의했죠. 내가 시집살이 워낙 심하게 당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 큰딸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 인상 자체가 선하고 고우셔. 저런 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까 드디어 마음이 놓여 유진아. 결혼 잘하는 것 같다. 엄마가 워낙 시댁 공포증이 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 좋다고 했지? 나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아니까 쉽사리가 걱정이었어. 근데 너무 좋은 분이라 결혼에 관해 확신이 생긴 거야. 엄마가 마음이 놓인다니까 내가 다행이다. 친정엄마도 나서서 좋은 분이라고 하실 정도로 괜찮았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정말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엄마가 공장에서 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지게 되었답니다.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눈 떠봐. 어? 괜찮아? 선생님, 우리 엄마 지금 수술하면 목숨은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 거라 일단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해요. 진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긴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계세요. 굳게 닫힌 수술방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전 바닥에 쓰러졌어요. 엉엉 울며 의식을 잃은 엄마의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결혼식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죠. 유진아, 세아가, 괜찮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사돈. 아가 괜찮다. 내가 옆에 있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어?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와주셨어요. 옆에서 계속 제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었는지 아직도 감사할 정도예요. 다행히 목숨은 살렸습니다. 다만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일단 병원에 입원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아마 오래 입원하실 수도 있어요. 목숨은 살아있다니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 엄마가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엄마는 수술이 잘 되었지만 입원은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2주 뒤에 제 결혼식이 있어 그게 걱정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아가, 유진아, 결혼식은 미뤄도 되지 않니? 나는 다 떠나서 제일 우선이 사람 건강이라고 생각해. 사돈 어르신 몸 상태가 우선이지. 나는 네 의견에 따를 테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알겠지? 시어머니는 너무 감사하게 제 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보셨어요. 결국 저도 속이 말이 아니라 결혼식은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괜찮다고 했지만 참 죄송했죠. 그런데 전 이때 아이러니하게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 무슨 일이세요? 아이, 새아가, 내가 사돈이 걱정되어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너야말로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병간호는 집에서 노는 내가 할 테니 넌 걱정하지 말고 일하렴. 아유,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사실 동생들한테도 이미 들었어요. 어머님이 몰래 반찬 갖다 주신다면서요? 집으로 불러서 밥도 먹이시고, 전 어머님한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유,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원래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늘 말하잖니. 사람이 먼저야. 내가 사돈 병간호는 책임질 테니까 세아가 너는 일해. 오늘은 어떻게 온 거야? 겨우 사정해서 잠깐 안 바쁠 때 짬내서 온 거예요. 병원비가 비싸서 차마 일을 쉴 순 없잖아요. 항상 머리에 엄마 걱정이 가득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야말로 미안하다. 내가 우리 큰아들이 결혼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니. 이렇게 간호라도 하면 나도 마음이 편해. 나를 위해 그런 거니까 세아가 넌 그냥 일해서 돈 많이 모으렴. 응? 천사 같은 시어머니는 쓰러진 우리 엄마를 옆에 딱 붙어서 간호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동생이 2명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갈비찜 같은 요리도 해서 갖다 주시고 밑반찬도 가득 가져다 줬다고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엄마도 제대로 회복하게 되어 결혼식을 1년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더니 복을 받나 봐.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사돈께서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지 그걸 간호사가 나한테 말해주더라. 우리 딸이 결혼 하나는 무척 잘하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렇다니까 난 우리 시어머니한테 평생 은혜 잊지 않고 갚을 거야. 엄마가 회복하게 되어 나도 기뻐.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서 살게 되었죠. 제가 초반에 우리 엄마가 지독한 시집살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친정엄마와 반대로 저는 시댁에서 집안일을 해본 적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아가, 아이 새아가 지금 뭐하니? 내가 집안일은 내 몫이니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종일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 집에서까지 일하면 몸이 못 버텨.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쉬어. 응? 어머니, 이거 제 빨래잖아요. 저도 같이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어머님이야말로 몸 상하니까 소파에 누워 계세요. 많이 움직이면 관절 다쳐요. 어머님과 저는 서로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세대는 몰라도 사실 제 세대에서는 주변에서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유, 자식 결혼은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떨리지? 세아가, 이거 맛 좀 봐줄래? 내가 아까 간 보면 요리하긴 했는데 영 맛이 안 나네. 괜찮니? 새로운 며느리가 서울 사람이라 입맛이 까다롭지 않을까? 에이, 어머님, 맛만 좋은데요?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대단한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 동생은 어머님이 예전에 해주신 갈비찜을 아직도 얘기한다니까요.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이, 그러면 다행이지. 그리고 갈비찜 많으니까 내일 집에 가져가.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 맞지? 네, 괜찮아요. 어머님 간호가 너무 대단해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멀쩡하세요. 아무튼 전 맛만 좋으니까 어머님 긴장 푸세요. 어머님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사람 미각이 이상한 거예요. 둘째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면서 동서가 생기게 되었어요. 동서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었는데 처음 인사 오는 날 시어머니가 유독 긴장을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둘째 시동생과 동서가 집에 왔는데 사실 첫인상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둘째 동서는 친정이 잘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은근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여기 시골에서는 이런 것도 먹네요. 서울에선 이런 나물을 식탁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먹어도 몸에 이상 없는 거 맞죠? 제가 워낙 곱게 자라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거든요. 만약에 제가 탈나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아유, 그래요? 아이, 그러면은, 이거 고기랑 생선구이 위주로 먹어요. 내가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 걱정이네. 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뭐 과일이라도 줄까요? 에이, 맛만 좋은데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한국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세요. 여기가 섬도 아니고 어디 오지 산골도 아닌데. 지역 특색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어색할 수는 있는데 그게 몸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전 곤란해하는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저렇게 말했는데
순간 둘째 동서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때 둘째 동서의 표정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색도 그런 정색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색이 아니고 노려본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맛이 없으면 내가 지금 밖에 가서 뭐라도 사올 테니 말해줘요. 아들한테 미리 물어봤는데 해산물을 좋아한대서 특별히 생선 위주로 준비했거든요. 어머니, 고등어 김치찜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남으면 우리 친정에 들고 갈게요. 여보, 맛있지 않아? 난 너무 맛있어. 제가 일부러 저렇게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동서는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 깨작거리는 모습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표정부터 먹기 싫은 티를 내길래 시어머니가 민망해하셨어요. 거의 밥이 줄지 않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 속상해하셨죠. 그렇게 동서가 돌아가고 전 둘째 시동생에게도 화가 났어요. 아까 어머님 표정 봤어? 난 도련님한테도 실망이야.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중재를 하든가. 예쁘니까 좋다고 옆에서 눈치를 오히려 살살 보더라. 너무 실망했어. 안 그래도 나도 뭐라고 했어. 우리가 가난하게 자라서 부자인 예수 씨한테 푹 빠졌나 봐. 결혼하고 아예 우리 집은 모른 척 할까 봐 무섭네. 둘이 집에 돌아가고 내가 어머님께 가서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손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신 거 있지. 어머니 음식 솜씨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잖아.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난 동서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재수씨 별로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엄마도 저러시는 거지. 재수씨도 우리 동생이 잘나서 자기 집으로 쏙 데려가려고 저러잖아. 속상하다. 둘째 시동생은 공부를 매우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서를 만났는데 동서네 집안에 돈이 워낙 많았어요. 결혼할 때 지원받는 금액 차이가 매우 커서 둘째 시동생은 시어머니 앞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죠. 시어머니가 몰래 우는 모습을 보고 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모은 적금 통장이에요. 원래 아기 낳으면 쓰려고 했는데 일단 급한 상황이니까 둘째 결혼 비용으로 쓰세요. 아이고, 아가, 아니다. 내가 힘들게 번 네 돈을 어떻게 쓰니? 됐다. 괜찮아. 돈 모아서 분가에 아기 낳아야지. 괜히 내가 감정을 잘 수스르지 못해 너한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아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무슨 분가예요? 전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아기도 아직은 소식이 없잖아요. 원래 급한 불부터 끄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안 받으시면 저 받을 때까지 밥 안 먹어요.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통장을 손에 쥐어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들인 이유는 둘째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주니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였죠. 그렇게 제 돈으로 지원받아 둘째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꽤 있었어요. 뭐라고? 아이, 그럼 이번 명절에도 둘째 동선 자기 집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대? 그럼 1년에 도대체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야? 서방님도 처가 사람들하고는 여행 가면서 왜 시댁엔 안 내려와? 동생한테 들으니까 그쪽 집에서 돈을 다 낸대. 딱 봐도 지금 재수 씨한테 잡혀 살더라. 엄마도 속상해하셨어. 아휴, 돈 없는 게 죄다. 둘째네 부부는 결혼하고 처가 식구들하고는 그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시댁에는 내려오질 않았어요. 어머님이 서운해하셔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니? 세상에 이걸 어째? 세아가 큰일이다. 지금 막내가 결혼하겠대. 그것도 속도 위반으로. 셋째 며느리 될 사람이 임신했는데 그것도 7개월이란다. 어떡하니? 게다가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 지원도 없대. 네? 아이,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막내 도련님은 그렇게 조용하더니 혼자 이런 사고를 쳐요? 막내 도련님 게다가 군대도 안 갔잖아요. 아, 그럼 어떡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곧 군대 가야 하는데 아기랑 자기 마누라는 어떡하라는 거야? 게다가 막내 며느리는 갓 성인이래. 내가 미치겠다. 이걸 어쩌니? 이렇게 대책 없이 아기를 가지면 어떡한데요? 여보, 이걸 어떡해? 일단 그럼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 그렇게 조용하던 막내 도련님이 기어코 사고를 치게 되었어요. 가성인이 된 막내 동서는 딱 봐도 앳된 인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들었는데 너무 딱 봐도 양아치였죠. 둘째 동서는 깍쟁이에 막내 동선 양아치. 내가 미치겠어. 우리 시어머니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막내 동서가 시댁에 들어온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막내 도련님은 다음 달에 군대에 간다는 거야. 기가 막힌다. 사돈 속이 말이 아니겠어. 네가 옆에서 잘 도와드려. 임신도 거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야 알리다니 보통 영악한 게 아니네. 막내 동서는 만삭인 상태로 우리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가출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막내 도련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기본적인 예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아, 그리고 어제 보니까 아이스크림 딸기 맛이던데. 전 초코 맛이 좋거든요. 오늘부턴 초코 맛으로 사주세요. 아, 배고프다. 빨리 끓여주세요. 어머니,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자꾸 그렇게 움직이면 더 안 좋아져요. 아까도 보니까 계속 바닥 쓸고 닦으시던데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이 끓이시려고요? 그럼 저 계란도 넣고 파도 넣어주세요. 그냥 먹으면 밍밍해서 맛이 잘 안 나요. 좀 매콤하게 물량도 적게 해서 끓여주세요. 전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 분명히 뭐라고 했을 텐데 임신한 상태니까 뭐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착한 시어머니는 남편도 가족도 없이 혼자 시댁에 사는 막내 며느리가 안쓰럽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어. 자기도 아기 낳으면 그때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니까 그땐 달라질 거야. 그나저나 우리 첫째 며느리가 고생이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가. 같이 살기 불편하면 언제든지 분가해도 좋아. 알지? 에이,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나가요? 전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 거라니까요. 나가는 건 막내 도련님하고 막내 동서가 나가야죠. 분명히 군대에서 제대하면 나간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막내 도련님은 제대하고 바로 자기 마누라와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고 했었어요. 그 조건으로 막내 동서가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한 거였죠. 막내 동서와 같이 사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동서의 편의를 봐주느라 힘들었는데 진짜는 출산 후였어요. 어머님, 형님, 저 피곤해서 아이 못 안아요. 대신 분유 먹여주시고 트름도 시켜주세요. 전 출산하니까 몸이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힘든가?
아, 막내 동선 출산하고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머님과 제가 동서의 하녀가 된 기분이었죠. 그래도 아기를 낳은 사람이니 제가 참자 생각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서의 아기가 자라면서 저도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 유진아, 임신했니? 너무 축하한다. 세상에, 그렇게 원하던 아기가 드디어 생겼구나. 갑자기 손주가 많이 생겨 기분이 좋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편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아기가 생겼어요. 시험관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자연 임신으로 생겨서 다행이었죠. 문제는 제가 임신했더니 막내 동서의 오지랖이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님, 그렇게 하면 아이 배 안에서 안 자라요.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과자 많이 먹으면 아기 태어나서 피부 문제 생겨요. 식단 관리는 필수인 거 모르세요? 제가 임신 선배라서 충고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듣는 귀한 정보잖아요. 동서, 나도 알아. 그리고 과자도 나 많이 안 먹어. 동서가 임신했을 때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써준 건 고마워. 전 형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마음을 곱게 먹어야 아이도 잘 나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한 건 제가 마음이 건강해서 그런 거랍니다. 막내 동서는 임신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오지랖을 부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태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집에는 막내 동서와 시조카가 있으니 쉴 수가 없었어요. 형님, 원래 임신했을 때 안 움직이면 더 안 좋은 거 아시죠? 저 친구 만나고 올 테니까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를 많이 봐야 나중에 더 키우기 좋잖아요. 동서 아기는 동서가 돌봐야지. 친구들 만날 때 데리고 나가. 이제 밖에 나가도 되는 계열수잖아. 나랑 어머님은 동서의 개인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뭐라고요? 형님은 같은 며느리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안 그래도 저 되게 소외감 느껴요. 맨날 어머님은 형님하고 대화하고 저는 왕따 시키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자꾸 밖에 나가는 거예요. 뭐? 동서가 하도 어머님을 부려먹어 내가 어머님 신경 쓰는 거잖아. 그리고 동서 행동을 돌아봐. 내가 이상해? 나도 동서가 남편 없이 시댁에 혼자 아기 키우는 거 힘드니까 충분히 편히 봐주고 있잖아. 동서 너무 철이 없어. 아기도 낳았는데 이제 철들어야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뭐 임신하고 싶어 임신한 줄 아세요? 지금 저 친정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저 집 나갈래요. 동서는 심지어 아기를 낳고 저랑 살짝 말다툼했던 날 가출까지 했어요. 그냥 잠깐 기분이 안 좋아 나간 줄 알았는데 진짜 밤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셋이 나가서 동네를 계속 돌았어요. 아가, 네 잘못은 아니야. 임신했는데 왜 나왔어? 위험하니 집에 편하게 있어. 내가 아들하고 같이 막내 며느리 찾아볼게. 아직 어려서 그런가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나 봐. 어머님, 그럼 아기 이리 주세요. 제가 아기 데리고 들어가 있을게요. 생각해보면 시조카도 참 불쌍해요. 엄마가 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던지듯 맡기고 가출한 걸 알까요? 유진이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난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래. 아무튼 나랑 큰아들이 찾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 있어. 어머님이 하도 들어가라고 해서 전 시조카를 안아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갔더니 막내 동서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동서, 동서 일어나. 집에 왔으면 왔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뭐야? 지금 가출하고 술 먹고 들어온 거야? 아기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아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 뭐? 야, 내가 너 때문에 술 마신 거 아니야. 진짜, 씨. 형님이면 다냐? 아우, 원래 내 성격이면 너 이미 죽었어. 알아? 진짜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막내 동서를 깨우자 저에게 욕설하며 손을 들어 때리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자 동서는 더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재수씨, 정신 차려요. 아니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이러고 싶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휴, 막내 제대하면 당장 내쫓자. 나 같이 더는 못 살아. 아가, 괜찮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꿀물 타올 테니까 기다려. 저러다 간이 상할까봐 무섭다. 저런 광경을 보고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를 걱정했어요. 얼마나 천사 같은 시어머니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 사건 덕분에 남편도 막내 동서를 내쫓을 시기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내 도련님이 제대하자 남편이 나서서 둘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나가면 아기는 어떡해요? 제가 혼자 돌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세요? 큰형님 아기는 어머님이 봐주시잖아요.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친정 없다고 그러는 거죠. 속상하고 서운해서 눈물이 나와요. 동서, 진짜 왜 그래? 난 아기 낳고 바로 3개월 조리 끝나고 일하잖아. 월급 받아 친정 조금 주고 나머진 다 어머님들이요. 아기 봐주시는 거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동서 하는 것도 없이 집에만 있잖아. 그리고 동서 임신했을 때랑 출산하고 산후조리도 어머님이 해주셨던 거 잊었어? 형님, 그만하세요. 제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매번 어머님하고 둘이 딱 붙어서 저 소외감 들게 하시고 왜 그러세요? 지금 남편도 제대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공장 가게 생겼어요. 그럼 저 혼자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봐야 하는데 그게 쉬워요? 동서, 그러게 왜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그래? 나랑 남편은 상황 보며 임신한 거야. 동서가 시댁을 나가기 싫으면 행동을 잘했어야지. 막내 도련님과 동서 보고 나가라고 하니 동서는 끝까지 싫다고 우겼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과 저는 확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출 사건 이외에도 동서는 담배를 피웠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이었거든요. 동서가 흡연해서 그게 내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쳐. 그리고 어머님 건강도 이제 안 좋으신데 자꾸 그렇게 집에서 담배 피우면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잖아. 서로 따로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고집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아기 봐주고 동서는 매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니까 편했지? 알겠어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견디겠네. 형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다 벌 받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결국 저는 제가 나서서 동서를 내쫓았어요. 실제로 동서의 만행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동서를 내보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둘째 동서는 결혼하고 얼굴을 본 적이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어요. 동서, 이번에도 안 내려와? 무슨 결혼해서 가족이 됐는데 얼굴을 2년에 한 번 봐. 난 괜찮은데 어머님이 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동서가 내려오기 힘들면 서방님이라도 보내. 그건 우리 집 사정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내려가고 싶죠.
근데 전 서울 토박이라 시골이 너무 불편하다니까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은데 이미 형님이 그러고 사니까 그러지도 못하네요. 어머, 저 바빠서 끊을게요. 나중에 통화해요. 뭐? 동서, 동서. 이런 식으로 끊는 게 어딨어. 아, 참나 기가 막혀. 둘째 동서는 바쁘단 핑계로 시댁에 오지도 않았고 막내 동선 삐져서 저 때문에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중간에서 중재하려 해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빠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러던 도중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회사에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중국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내줬어. 거기 가면 우리 아기가 다닐 유치원도 지원해주고 집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지원이래. 당신만 괜찮으면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난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고 싶어서 좋아. 근데 우리가 중국 가면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괜찮을까? 난 좋은데 어머님이 걱정이야. 이따 진지하게 말해보자. 아마 엄마는 가라고 하실 것 같아. 평생 중국에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남편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면 혼자 남을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 아니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날릴 수 없지. 난 신경 쓰지 말고 꼭 가. 너무 잘 됐다. 큰며느리도 예전부터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다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어머님이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시면 반드시 연락하세요. 아셨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중국이니까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지에서 어학원도 다니고 한인들과 친해지며 차차 적응하기 시작했죠. 아이도 커서 국제학교에 입학해 잘 다니고 있었어요. 아가, 거긴 괜찮니? 나는 잘 지내고 있단다. 음식은 입에 맞니? 내가 예전부터 늘 말하지만 사람은 건강이 최우선이야. 알지? 먹기 싫어도 야채랑 과일 꼭 챙겨 먹고 고기도 주기적으로 먹으렴. 아들은 남자니까 괜찮은데 우리 며느리랑 손녀가 걱정이다. 어머님, 저 너무 건강해요. 오히려 중국에 와서 살도 쪘어요. 다이어트가 시급해요. 그나저나 애 아빠가 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에도 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이번 일만 끝나면 꼭 같이 찾아뵐게요. 아셨죠? 천천히 와라. 괜히나 신경 쓰여서 한국에 올 필요는 없어. 난 너희가 마음 편한 게 우선이야. 전화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실제로 남편의 주재원 일이 매우 바빠서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겨우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려고 해도 어머님이 만류하시거나 나중에 오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도 정착하기 바쁘단 핑계로 어머님의 얼굴을 못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제보할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갑자기 한밤중에 둘째 시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의식불명? 당장 비행기 알아볼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멀쩡하지 않았어? 아니다. 나랑 형수가 갈 테니까 기다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당신 바쁘면 나 혼자라도 어머님 보러 갈게. 세상에 어머님, 어떡해. 의식불명이라니. 어떡해. 나 지금 당장 한국 갈래.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남편은 급하게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어머니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안 갈 순 없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아주 오랜만에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환자분 깨어나실 때까지 옆에서 상주해서 간호할 분이 필수로 필요해요. 웬만하면 이럴 때는 가족분들이 계시거든요. 상의해서 한 분은 남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선두로 급기야 가족끼리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서들의 대화를 듣고 진심으로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나는 못해. 우린 서울 사는데 언제 지방에서 어머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님께 딱히 받은 게 없으니 당연히 전 아니죠. 동서가 어머님 간호하는 게 맞지 않아? 지금도 시댁에서 같이 살잖아. 어머, 작은 형님, 말씀 되게 섭섭하게 하시네요. 그럼 전 뭐 어머님께 받은 게 있나요?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제가 모시는 거죠. 평소에 제가 모시는데 그럼 병간호까지 해야 해요? 잠시만,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야? 막내 동서가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분명 분가해서 나갔잖아. 내가 중국에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 형님은 모르셨구나. 동서가 본인이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시댁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도 시댁 가보시면 아실 텐데. 어머님이 혼자 집안일 다 하세요. 아마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닐까요? 형님, 제가 어머님 말동무할 때 형님은 뭐 해준 게 있어요? 전 그래도 가끔 어머님 모시고 병원이라도 갔지. 형님은 서울에서 얼굴도 안 보러 오며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동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니면 뭐해? 그렇게 집에서 혼자 집안일 다 하시고 동서 입맛에 맞춰서 요리까지 하잖아. 당연히 노인네가 힘드니까 쓰러지지. 형님 입맛에 맞춰 요리해도 형님은 맛없다고 안 먹잖아요. 형님보단 제가 낫죠. 그리고 아무튼 몰라요. 난 병간호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힌 대화에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둘째 서방님은 모른 척 창밖을 보고 있었고 막내 서방님은 동서 옆에서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여보, 당신 주재원으로 일하는 거 대단하고 멋있어. 근데 나 어머님이 이렇게 쓰러진 거 보고 절대 중국으로 다시 못 가겠어. 내가 어머님 괜찮아질 때까지 간호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딸 데리고 중국에 가. 여보, 진심이야? 아휴,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어차피 주재원 일 몇 개월이면 끝나는 거 알지? 내가 빨리 일 끝내고 한국 와서 당신하고 어머님 챙길게. 전 동서들이 서로 어머님을 맡기 싫다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을 보기 싫었어요. 남편하고 얘기하는데도 병실 밖으로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먹고 병실로 들어가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했어요. 둘 다 그만! 그만해! 어머님은 내가 간호할 거야.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동서들은 그러는 거야? 내가 간호할 테니까 둘 다 나가. 됐어.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동서들은 잘됐단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전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이 눈을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사실 아까 깼는데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 내가 쓰러진 이유는
너무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 그랬던 거야.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가 몰래 예전에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발견되었다. 그 땅값이 무려 30억이야. 난 이 돈을 다 큰며느리에게 주겠다. 지금 사는 집도 처분할 거야. 어머니,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에 30억이요? 어머, 이럴 수가 있어요? 어, 어머, 잠시만요.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저 서울에서 시간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친정이 또 사업이 망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호할 테니까 돈 저한테 다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아시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님, 어머님? 내가 그동안 우리 첫째 며느리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이렇게 갚게 되어 너무 기쁘구나. 나머지 며느리들은 볼 일 없다. 우리 평생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정색하며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렇게 착하고 참한 분이 정색하고 당당하게 할 말만 하니 어찌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동서들은 태도가 돌변해서 갑자기 본인들이 간호하겠다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엄마, 잠시만요. 아버지가 땅을 사셨어요? 저 그건 몰랐는데. 아니, 왜 그걸 지금 안 거예요? 엄마 진짜 지금 아내 친정이 사업이 망해서 많이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야, 이놈아. 넌 양심도 없냐? 그렇게 결혼하고 엄마 얼굴도 안 보러 왔으면서 갑자기 이래? 막내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그동안 다들 얼마나 매몰차게 굴었으면서 양심도 없어? 시동생들도 난리가 났지만 그건 남편이 가볍게 제압했어요. 이리로는 제가 실제로 어머님을 극진히 간호했고 동서들은 병실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국에서 주지원을 마치고 돌아오자 어머님은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멋진 별장을 지으셨어요. 거기서 우리 부부와 딸, 그리고 어머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서방님들과 동서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예 연락 자체를 차단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전 어머님을 모시고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요즘 들어 상당히 결혼이라는 것에 회의적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만 갖고 비혼이네 뭐네 한다지만 전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말에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은 나이대의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제 사연을 들으면 아마 가슴을 찢을 겁니다. 한 많은 여편네의 이야기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래요. 제 남편은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있어 매우 큰 자랑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이것부터 뭔가 숨막히는 상황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왜 저는 늦게서 알았던 걸까요? 당장 무슨 일이 닥쳐야만 그 위협감을 깨닫게 되는 인간의 존재가 참 무섭기도 합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죽기 살기로 미용실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 제 미용실을 차리고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나름의 빚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라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 정성스레 맞이하며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어떻게든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 움직였어요. 우리 유 원장은 진짜 열심히야. 이번 휴일도 안 쉬고 하는 거지? 네, 손님 머리 봐드려야죠.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 그러다 몸 나만하질 않겠어. 괜찮아요. 손님들 상대하는 게 더 저한텐 보람이고 좋아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몸 상태가 나쁜 날도 있었고
나도 그냥 다 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가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바짝 움직여서 그런지 눈물겨운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꾸준히 보답을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고 엄만 절 보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진아 부족한 게 하나 없는데 아휴 결혼을 못해서 어쩌니. 나도 각오하면 너 진짜 혼자인데. 엄마 나 혼자 살아도 돼. 일하면 살면 되지. 늙어서도 일할 수 있을 줄 알아? 사람은 어느 기점이 되면 누군가가 필요해. 혼자인 너를 누가 챙겨주겠어? 너를 어쩌면 좋으니?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 생각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가 하루빨리 결혼을 해 자리를 잡기 바라셨고 그러던 와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동창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그대로 감정이 좋아져서 연애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연애 소식을 듣자마자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진아가 시집을 가는구나. 경사다, 경사야. 얼른 날 잡아라. 어? 엄마의 말은 시기상조이긴 했지만 사실 저도 남편도 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또 언젠가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란 빠른 시간 안에 결혼을 결심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결사반대를 하고 알아놓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인 39살이었고 여자인 저만 결혼을 그때까지 안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 역시 그 또래 남자들 치고 한참 늦은 노총각이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지시는 게 많은 건지 적어도 6, 7살은 어린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래도 정말 그간 들었던 정이 무섭다고 전 시어머니가 까탈스러운 거지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남편 입장은 상당히 완고했거든요. 어느 날 아주 비장하게 각오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더군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제게 밉살스레 말을 던지셨고요. 아, 글쎄, 난 허락 못한다니까. 얘를 또 왜 데리고 왔어? 현우 너 진짜 이럴 거니? 엄마, 제발 그런 말 마시고 한 번만 좀 제대로 봐주세요. 엄마 나 장가 안 가고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난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아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죽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요. 뭐,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어쩐다고? 이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결국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설득하셔 저와 남편을 내보내었어요. 겨우겨우 우린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잘한 거라며 일말의 후회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결혼은 허락하마. 대신 내 말 잘 들어라. 당시 내 말 들으란 말이 좀 의미심장하고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의 결심이 단단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신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니 제가 이 나이에 결혼에 괜히 시집살이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친정에도 말해 결혼을 물을까 하는 고민하고 있었고요. 허나 갑작스레 떨어진 허락에 남편이 너무도 기뻐했고 저도 그때가 되니
우리가 인연인가 보다 하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잘해줄게. 진아야,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남편은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그래, 이왕 하게 된 결혼 잘 살아보자 하는 의욕이 솟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당장 어떻게 살고 뭐를 어찌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대학 졸업하고 거의 십몇 년을 공부만 했던지라 직장도 제대로 없고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있는 쪽이 좀 더 내면 어떤가 싶었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제가 주변을 알아보고 30평대로 새로 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어머니한테 더 이상 싫은 소리 듣고 싶진 않아서 그 나이에 남의 아들 뺏어가는 죄로 결혼식장 예약부터 해서 신혼집, 예단이나 이것저것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어요. 사실 이 문제도 꽤나 시끄러운 문제였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집은 어디로 잡을 거니? 아, 저 집은 제 직장 근처로 잡을 생각이에요. 30평대로 둘이 살기 괜찮은 곳 받은 게 있고요. 뭐? 아이, 네 직장 근처? 아니, 그럼 우리 집에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요, 멀어진다기보단 차로 30분 거리예요, 어머니. 30분이라니, 멀어도 너무 멀구나. 시어머니는 대놓고 실망하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아받은 집보다 더 좀 비싸지만 시어머니 댁에 가까운 집으로 가게 됐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한단다. 시어머니께서 대뜸 절 불러 건네신 예당 목록은 황당하리만치 길었어요. 자기가 평소 갖고 싶었던 안마의자부터 시작해서 빼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간소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절대 간소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저희 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아니, 그 집은 뭘 그리 바라는 거야? 하고 난리를 치시게 되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하며 집 가고 싶진 않았기에 제 의견을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못 해드리고요. 여기까지 해드릴 수는 있어요. 아니, 안마의자를 빼겠다고? 아니, 왜? 이 그릇들은. 죄송해요, 어머니. 거기까진 무리일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옆에 저희 엄마가 계셔서 그런지 더 말씀을 못 이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입술을 꼭 깨무시는데 눈은 저를 한껏 매의 눈으로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때 알아봤어야 하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허나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에게 빈정이 상하더라도 그 일은 넘기게 되었고 대신 남편에게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당신한테 부끄럽고 미안해. 내가 엄마는 어떻게든 잘 달랠게. 우리 엄마가 아이 같은 면이 많으셔서 그래.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 죽자 살자 올인한 상태였으니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야지 어쩌겠나 싶었어요. 자기도 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싫어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제 편이 돼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 하니 안 맞는 게 있었으니 바로 구직 활동이었어요. 자기가 박살난 남편의 자존심이 대단했거든요. 나는 대기업이어야만 해.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는데 어떻게 그저 그런 데가? 솔직히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공부한 시간들이랑 현재 갖고 있는 직함 같은 게 있다지만 그 나이가 되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보다 10대 살은 어린 창창한 애들. 그러면서도 학력 좋고 머리 회전 빠르고 체력 좋은 애들이 차고 넘치는데 말이에요. 여보, 요즘 대기업 아니더라도 그냥 괜찮은 곳 들어가서 몇 년 돈 벌다
대기업으로 옮겨도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있어? 당신 지금 나 무시해? 나 박사야.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야 해? 당신도 나 못 믿어?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자 남편은 펄펄 뛰며 자기를 무시하냐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냉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듣게 되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예, 너 내 아들한테 취직 얼른 하라고 독촉했다며? 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예, 내 아들은 박사야, 박사. 내 아들이 대기업을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니?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남편 기죽이려는 게야? 듣자마자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게 맞는 건가요? 전 거기에 대고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말도 못하도록 본인이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앞으로 내 아들한테 이리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박사랑 결혼했고 너도 박사 와이프인데 그 직함 얻었으면 그에 맞게 너도 남편 받들 줄 알아야지. 막말로 넌 그저 그런 데 나왔는데 네 남편 덕에 신분 상승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제가 신분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시더군요. 거기다 남편이 곧 죽어도 대기업 아니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 덕에 결국 어머니가 그렇게 십수년 들어왔던 공부 수발이 저에게로 넘어왔지 뭐예요. 1년이 넘어가자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딱 1년이야. 그 이후에도 취업이 안 된다면 난 못 참을 것 같아. 신혼집도 내가 해오고 온갖 것들을 다 해왔는데 계속해서 나만 먹여 살릴 식으로 갈 순 없어. 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본인이 일한 만큼의 수입을 벌어오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렇게 할게. 이땐 남편도 나름 취업 준비로 지쳤을 때라 약간 기분 나빠하긴 했지만 어쨌건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8개월 차쯤에 드디어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고 일하느라 매번 연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느긋하게 책 한 권 끼고 집에서 커피나 마시고 집도 엉망이 되는 걸 보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수를 두었고 그렇게 겨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무리 속으로 남편을 떠밀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신혼 초 첫 달부터 나름 어머니께 도리한답시고 꽤 큰 금액의 용돈을 드렸어요. 어찌되었건 귀한 아들을 장가 보냈다고 그리 속상해 하시니 한편으론 그냥 그런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당시 제 월 수입은 꾸준히 몇 년간 1,000만 원을 오가는 수준이었으니 그 10분의 1 정도 드리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렸고 남편 수입이 없는 그 1년여의 시간도 제 수입만 갖고 살았고요. 처음엔 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어머, 용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는 거냐? 매달 주는 거 맞지? 네, 어머니, 맞아요. 그래, 그래야지. 고맙다. 잘 쓰마. 흐뭇하게 웃으며 그 돈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데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갑자기 그날은 제게 저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물으시며 한상 크게 차려주시고 안 하던 건강 염려까지 해주시고요. 그래, 건강이 뭐니 해도 최고다. 이거 나 먹는 보약인데 몇 개 가져가서 너 먹어라. 이게 기관지에 좋아서 몇 달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있더라. 먹고 부족하면 말해라. 시애미가 또 지어줄 테니. 네, 감사해요, 어머니. 한창 결혼하고 초반에는 조용하신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저한테 잔소리가 들려올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약간 어머니 입장도 생각이 되었거든요.
나야 자식이 없어 모르지만 나에게 늘 짠한 감정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 어머니 역시 본인 아들에게 그런 마음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약한 걸 달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만 유독 그렇게 못 되셨던 걸까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이란 용돈을 드리고 있음에도 그게 1년 정도 넘어가니 그 액수에도 무뎌지셨나 봐요. 초반엔 본인도 놀랐는지 좀 잠잠하다 갈수록 이게 익숙해지니까 점점 말로 제 성질을 건드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하던 중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대뜸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얘, 너 나한테 타먹은 보약 말이다. 그거 더 필요하니? 처음에는 제 생각해서 보약 지어주시겠다고 온 전화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며 더 필요하다 했더니 어머니 말이 가히 상상을 뛰어넘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입금해라. 내 계좌로. 네? 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제가 순간 그 말에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어머님 그러시더군요. 너도 참 염치 없다. 내가 그간 공짜로 한번 지어줬으면 그 다음부턴 네가 돈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되는 돈은 용돈이라 치고 주면서 말이야. 이걸 언제까지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거니? 아, 그리고 말이다. 네가 주는 용돈 말이야. 그 문제로 말할 게 있으니 오늘 네 집으로 좀 가마. 졸지에 전화 한 통으로 저는 갑자기 시애미에게 용돈 몇 푼 안 주고 보약짓게 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얼떨떨해 있는데 지나가는 직원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 집까지 친히 납치셨어요. 예, 내가 말이야 치사스러워서 지금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용돈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내 친구 며느리들은 한 달에 용돈을 200씩 턱턱 주면서 명품백이며 때 되면 공진단이며 온갖 좋은 것들을 챙겨다 준다 하던데 말이야. 너는 기껏해야 100만 원 주면서 시애미한테 보약이나 지어오게 하고. 에휴, 내 신세가 참 처량해서 말이다. 친구들한테 어디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더구나. 어이가 없었죠. 한 달 용돈 1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거기다 저희 시어머니 본인 재산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 자기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걸 알면서도 제가 시어머니 생각해서 챙겨준 돈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이 적다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남편은 이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엄마 말. 우리가 더 챙겨줄게요. 미안해요. 우리 생각이 짧았어. 난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엄마 많이 섭섭했겠다. 그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시어머닌 그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풀린 건지 그제야 씩씩거리던 걸 멈추고 저에게 기어이 한 소리 하시더군요. 얘 있잖아.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운 줄 아니? 너한테야 그냥 남편이지만 나한텐 아들이다. 그것도 귀하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 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 속을 썩이지도 않았어. 그저 나밖에 몰랐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언제나 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 말이다. 그러니 얘가 너랑 결혼한다 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니? 너야 기껏해야 그냥 대학 졸업 학벌 가지고 있는 애고 돈만 좀 벌지 다른 거 내세울 거 없는 애인데 나는 내 아들 대통령 딸이 들어와도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런 내가 이 결혼 받아들여주고 그랬으면 너도 나한테 대가를 좀 지불해야 하지 않겠니? 최소한의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란 말이다. 쥐뿔도 없이 나이만 먹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강남 좋은 위치에 신혼집도 얻어 살게 해주고 있고 아들이 돈벌이 못할 때도 며느리가 순전히 자기 돈으로 살며 본인들한테 부모랍시고 용돈도 매달 100만 원씩 꼬박 몇 년을 갖다 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 다 하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안 하고 다시 또 한마디씩 얹어가며 잔소리 늘어놓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거기다 그 말에 이어서 한 어머니의 말이 종일토록 일하는 제 머릿속을 내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네가 새가 먹이 채가 듯이 현우를 확 안 채갔으면 쟤는 벌써 똑똑하고 어린 여자 만나 애 몇은 낳고 잘 살았어. 집 믿어주는 여자 만나 큰 회사 들어가 훨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가 재촉을 해가지고 저런 회사나 들어가 기죽어 살고 있는 거다. 현우가 얼마나 큰 힘을 댈 일인지 알기는 아냐? 아이고,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를 잘 들였어야 하는데. 누가 보면 제가 납치해서 결혼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본인 아들이 자기 이제 40 넘기면 진짜 장가 못 가는 데다가 저 아니면 죽을 거라고 단식 투쟁하고 별짓을 다해 허락해 주셨던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지 않나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시는 건지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저 혼자 이렇게 부글부글 속 뒤집어지느니 차라리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풀이라도 해야겠더군요. 허나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하신 말이야. 악의 없이 한 말이니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마.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 들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제발 당신이 중간에 나서서 나한테 그만하라고 말이라도 제대로 해봐. 너도 참 예민하다. 아이, 뭘 그러냐 또. 하여튼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 테니 화 풀어.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진짜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연애 전까진 어떻게든 제 비위 맞춰주며 살살 달래주던 한 사람이 자기 엄마 일엔 확 돌변해서 절 예민한 사람이라 몰아가는데 기어이 배신감이 들면서 가슴에 화병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도 황혼 이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싶어 새삼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남편은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무서웠던 건지 제 엄마 편을 들다가도 고개를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샵 앞에 기다렸다가 직원들 간식도 넣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럭저럭 그때만 확 화풀이를 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겠거니 결혼이 원래 힘든 거겠거니 하고 말이죠. 물론 용돈은 20만 원 올려드렸어요. 20만 원이 적다고 입이 대빨 나오긴 했지만 저도 그 이상은 주기 싫었어요. 엄마, 이 사람도 요즘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그 돈 받으시고 화 푸세요. 남편이 이렇게 시어머니 달래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계속 저에게 돈 달라 난리를 치셨을 거예요. 다행히 남편이 중재해서 용돈 문제는 마무리할 수 있었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중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엄마를 바꿀 수 없다면 와이프 편이라도 잘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 복은 더럽게 없지만 이 남자만 보고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제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만 거죠. 전 이 일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골치를 앓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려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이 사업도 처음으로 좀 쉴까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며 사업병에 걸린 거죠. 그것도 저 몰래 물속에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해 어마어마한 빚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였고요. 여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나보고 2억을 내놓으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 왜 빚이 2억이 있어? 그게 여보, 뭐냐고! 내가 싫은 말이야.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남편이 우물쭈물 내뱉은 말에 전 그만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돈을 안 빌려줄 걸 알자 시어머니에게 돈까지 빌려 사업을 했고 그 와중에 회사 다니는 척은 하기 위해 생활비도 갖다 준 겁니다. 한마디로 저를 철저히 속이고 일을 벌이다가 크게 말아먹은 거였죠. 남편이 기존의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런 말을 반복하곤 했거든요. 난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더 대단한 곳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내 재능 썩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럴 때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이 정도 회사에서 돈 버는 것만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어떻게든 남편을 추켜 세워줬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노력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나 봐요. 남편은 빚을 지고 와서 저에게 갚아달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적금 든 거 깨면 안 돼? 우리 엄마도 이제 돈 없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무슨 사업이야? 나 속인 거 미안하지도 않아? 정말 얼마나 남편이 한심스럽던지 빚 갚아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적금 깨어 자기 한 번 더 도와달라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절 속인 거에 대한 미안하단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돈 빌려달라 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어머니도 가세했어요. 얘, 그 돈 좀 해줘라. 너 돈 많이 벌잖아. 듣자니 니네 가게 이번에 매출이 부쩍 올랐다며? 그 정도면 얘 경제적으로 지원해줘도 되지 않겠니? 너도 알다시피 내 아들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애야. 그깟 쬐까라 회사에선 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님 너 돈 없으면 니네 친정에서라도 달라 하면 안 되겠냐?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박사 아들 귀하게 여기셨을 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박사가 무슨 한두 명인가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제가 아는데 그냥 저 그릇이 맞아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할 그릇이라고요. 제발 어머님도 당신도 그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도 그날은 화가 나 속에 꾹꾹 담아놨던 말들을 아주 세게 퍼부어 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했지만 그러건 말건 그냥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 그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거셨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어디 내 박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냐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저희 엄마도 기가 차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박사가 뭐라고. 정말 니네 시어머니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지만 엄만 그래도 이대로 이혼은 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잘 달래서 돌려보내려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솔직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고 서로 필요한 대화 외엔 오가지도 않았어요. 당시 저는 남편이 만든 빚을 다 갚고 일만 하느라 바빴고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남편은 그냥 집에서 잠자고 TV 봤습니다. 취직할 거야. 할 거라고. 말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딱 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경쟁 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려서 잠깐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잘못 맞춰둔 남편의 알람이 연신 울리기에 끄려고 봤는데 핸드폰에 카톡으로 이름 없는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걸 왜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그때 이르기까지 전 한 번도 핸드폰을 체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유독 신경이 쓰여서 가뜩이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창을 열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제 앞길에는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린아가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엔 정말 뭐에 홀린 듯 메시지를 손으로 쭉쭉 내려가며 언제부터 남편이 이 메시지 상대 여자와 연락을 했는지 시기가 어느 때인지 보게 되더군요. 전 이전에도 법적인 문제로 몇 번 불리해졌을 때 그때마다 녹음이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상들이 남이니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했는데 내 편이라고 여겼던 남편이 벌인 일이라 생각하니 왜 그리 손이 벌벌 떨리고 계속 입이 벌어지는지 억지로 입을 다무느라 온몸에 긴장이 되었어요. 그 자리로 숨을 죽이고 남편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소리 안 나게 캡처해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남편 핸드폰으로부터 모두 삭제했고요. 혹시 몰라 사진첩을 뒤져보니 그건 또 뭔가 흔적을 안 남기려 애썼는지 한 장도 없더군요. 일단은 그렇게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그날 저는 뭔 정신인지도 모르는 채로 옷을 챙겨 남편이 깨기 전에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갈 데도 없고 내 집에 내가 머무를 수 없는 그 상황이 참 어이가 없고 허무하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인 그 사람은 바로 예전에 남편이 다녔던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여직원에 대해 몇 번 말을 하긴 했지만 남편과 거의 띠동갑이었고 저도 한번 얼굴을 스치듯이 본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보다 한참 어리고 생기 넘치고 예쁘장한 친구였지만 제가 너무 어수룩했던 걸까요? 남편이랑은 조금도 이성적으로 엮일 일이 있을 거란 상상도 못 해봤었거든요. 메시지엔 남편 이름을 불러가며 자기가 어쩌고 하는 말투하며 남편은 그 여직원에게 나는 너밖에 없다는 둥의 말을 써놨더군요. 와이프는 너무 성질이 세고 결혼해서 너무 불행해.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에휴, 지연이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빠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지연이가 있어서 오빠가 힘이 아주 많이 나. 심지어 그 여자가 뭐하러 이런 시꺼먼 남자를 좋다고 만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 대강 알겠더군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차며 모두 자기 재산인 것처럼 이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그 말을 꼭 해야만 지금이 어린 여자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았는지 그렇게 저랑 이혼을 반드시 할 거라며 신신당부를 해두었어요. 근처에 있는 호텔을 얻어 지내면서 잠깐 머리를 비우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여자가 나이 마음대로 시집을 못 간 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라. 시어머니한테 만날 때마다 욕을 얻어먹고 집도 해오고 살림도 하고 돈은 돈대로 쓰는 데다 남편까지 바람을 피는데도 참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자료들을 쫙쫙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사색이 된 남편은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의 석고 대죄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중에는 영업방해가 될 정도로 꼴같지도 않은 몰골로 찾아와서 직원들 시켜 쫓아내기도 했고요. 정말 그런 망신이 없어 너무 괴로웠어요. 직원들 보기도 얼마나 창피하던지
일부러 그렇게 곤란한데 입질알고 저리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허나 저는 이러나 저러나 결심을 해야 했고 이 상태로 남편과 계속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어요. 제 마음에 크게 자국이 나버린 상처를 제대로 싸맬 수가 없어 괴로운 상태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을 정리하고 갈 건 해야겠기에 전 이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더 늦추다간 제 정신이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았고 가뜩이나 송사도 하나 걸려 있는데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내치려는데 남편은 참으로 비겁하게도 그간 못 보았던 온갖 비굴하고 못난 면들을 내보이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점점 그간에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려는 판국에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날이란 알람이 오더군요. 제가 설정해둔 알람이긴 했지만 그걸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아서 바로 통장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안 들이니 나름 그 돈 가지고 몇 년을 살아왔던 시어머니도 슬슬 반응이 오더군요. 얘, 너 돈 왜 안 주니? 어머니, 저 이 사람과 이혼합니다. 바람나서요. 그랬더니 진짜 이 집안 종자들은 다 똑같은 건지 시어머니는 제 샵을 어찌 알아냈는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날도 덥고 가뜩이나 저는 여러모로 예민해져 있는데 찾아와서는 괜한 잔소리와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이젠 완전 저를 가해자로 만드시더군요. 전 그때 완전 악에 받쳐 있었고 더 이상 두고 볼 게 없었어요. 너도 그래. 남자가 어쩌다 밖으로 돌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내쫓아? 그러게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우리 현우 너무 잡지 말라고. 안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네가 잡은 거 아니냐 그랬잖아. 그렇게 똑똑하게 돈 잘 번다 과시해놓고선 제 앞길은 생각도 못하고. 네가 완전 헛똑똑이지 뭐냐?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꼴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놈의 잘난 아들 키워가지고 저한테 대체 얼마나 해먹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눈에 핏발을 들이세우더니 눈빛이 확 변하더군요. 뭐야? 이 되먹지도 않은 게 진짜? 그러더니 순간 눈앞에 번쩍하면서 어머니가 내 뺨을 날렸다는 것을 몇 초 후에 깨달았어요. 너무 놀라 정적이 잃었고 뒤에 지나가던 직원들도 놀라서 쫓아와 어머니를 붙들더군요. 나름 나도 여기서 대표이고 내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군다는 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그에 못지않은 대응을 날렸습니다. 바로 가래침을 한가득 어머니한테 칵 퇴하며 뱉어버렸죠. 그러지 않았다가는 저도 손이고 발이고 뭐고 당장 튀어나올 기세였는데 제 몸이 반응한 건 딱 바로 그거였어요. 침 뱉는 거. 그러고도 난리를 치면 저도 이상은 제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머닌 그렇게 머리라도 더 잡을 것처럼 구시더니 제가 뱉은 침에 어이가 없었는지 멍하니 서 계시더군요. 너 어떻게... 전 그때 왜 그렇게 속에서 악이 오르던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어머니에게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며 내쫓았습니다. 당장 나가버리고 여기서 꺼져버리라고 말이에요. 저를 얼마나 아들의 종만도 못하게 봤으면 몇 억을 용돈으로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아들 데리고 사는 며느리에게 와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뺨까지 날릴 수 있으세요? 당장 꺼지세요. 당장이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겁니다. 결국 저는 그날 너무 지쳐 탈진해버렸고 어찌어찌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동안 그렇게 이혼을 피해 도망다니던 남편이 집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어제 눈에 살기를 띠고 있는 것이 저도 모르게 섬찟했는데
제 엄마한테 말해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 뺨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미쳤어? 전 정말 멀쩡히 서 있을 정신이 없었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서 결국 경비원이며 주변 분들이 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경찰을 불렀고 이날 매우 지쳐있고 모든 게 다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겨우 저는 이혼을 거치게 되었고 집도 빼버리고 다 내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모든 근황을 다 듣고 알게 된 제 친정가족들은 다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너 혼자 살라고 앞으로는 편히 누릴 거 누리면서 살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후 누릴 거 누리며 누구보다 잘 살려 무던히 노력해 왔어요. 전 남편을 봐서 시댁을 봐서라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가게를 확장했고 그 후 열심히 일해 떼돈을 거머쥐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인생에 대한 허무함도 들고 뺨 맞은 충격도 잊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아등바등 행복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을 듣게 된 건 며칠 전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웃으시며 제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글쎄, 네 전 남편 또 사업하다 빚져 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됐다지 뭐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에게 그런 짓 해놓고 천벌 받을 줄 알았어. 알고 보니 남편이 그놈의 또 박사 타이틀을 잊지 못하고 사업을 하다 망한 모양입니다.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새삼 한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 얘기로 힘이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악역은 무엇으로도 응징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드라마의 결말이 현실에선 실행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 일어난 이 일은 꼭 그와 같은 결말이라 가슴이 참 후련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부디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이만 제 이야기 마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세요.